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와이에 계신 홍희 작가님 모실 건데요. 저희 소개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덕입니다. 기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홍희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 가지 그 서양과 동양의 관점의 차이 그리고 각 문화의 차이 같은 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눴어요. 오늘은 어떤 시간 진행해 볼까요? 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문화 차이에 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이 문화 차이가 제3문화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자세한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요, 관계주의라는 주제인데요. 우리 한국 문화 특성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이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퀴즈로 보여드렸던 그 문제들 한 번씩 훑으면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우주선 3개 중에 어떤 것이 앞쪽에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그 실험 결과가 서양에서 본다라는 행위는 관찰자가 대상을 바라보는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관찰자의 시선은 나를 중심으로 앞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앞쪽에 있는 것은 가장 작은 우주선을 많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양 쪽에서는 그 가장 앞쪽에 있는 것이 그 가장 크기가 큰 우주선을 가장 앞쪽에 둔다고 해요. 이게 그 시선이 그 나에게서 나오는지, 아니 대상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그 밖에서 나에게 향하는지, 이 차이가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 질문에 더덕 작가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전지적 시점으로 약간 하늘에서 떠 있으면서 지금 이 우주선을 아래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시각이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지금 그림이 조금 작은데 위에 3개 그림은 동양의 풍경화예요. 동양의 풍경화를 그릴 때는 화가가 이 배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풍경 전체를 위에서 하늘에 떠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약간 새가 날아다닐 때 풍경을 보는 그런 시각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해요. 그런데 서양의 경우에는 그 화가의 시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를 딱 놓고 내가 여기 앉아서 여기 딱 내 눈앞에 보이는 그림을 그린다 해서 풍경화를 그렸을 때 그 화가의 시점이 조금 명확하게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를 바라볼 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은 나를 중심으로 나의 시점으로만 딱 바라볼 수 있는지, 이 차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 문제에서 가운데 남자는 행복해 보이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찡그린 표정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 남자만 웃고 있는 경우는 사실 동양에서는 진짜 웃는 건지, 아니면은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나르시스트 아니면은 공감대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약간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못 잡고 눈치도 없고 그냥 내가 행복하면 돼, 약간 이기적인, 이제 저는 개인주의 약간의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입장을 보통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관계주의를 중요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의 입장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의 입장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잘 파악해서 센스 있게, 눈치 있게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센스 힘듭니다. 예, 정말 힘들죠, 이게. 근데 그것도 참 능력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친구들 또는 뭐 이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바운더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보다는 내가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예시는 주변을 얼마나 볼 수 있는지, 그 능력, 그리고 상대의 입장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는지, 그런 상황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관된 문제로 그 호랑이가 있는 사진을 어떻게 설명하실지를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서양인들은 그 호랑이가 있는 요 사진을 감상을 할 때 호랑이라는 개체에 집중을 해서 호랑이를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는 실험 결과가 있었는 반면 이제 그 동양인들은 이제 호랑이를 포함한 그 주변의 배경을 굉장히 많이 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이를 찾는 것 같다, 아니면 뭐 누가 오는지 뒤를 돌아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배경을 포함하는 이제 관찰을 많이 했다는 이제 실험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경을 본다는 거에 대한 중요점이 뭐냐면은 호랑이는 똑같은데, 사진 안에 있는 호랑이는 똑같은데 배경이 바뀌면서 이 호랑이도 다르게 보인다는 게 쟁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 갇혀있는 호랑이는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이제 몸짓을 하고 있는 호랑이라도 조금 가여워 보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벌판에 있는 호랑이는 배고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숲이 우거진 곳에 있는 호랑이는 늠름해 보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경에 따라서 이제 한 개체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중심 사물과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배려하는 마음이라든지 상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사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점들이 있거든요. 영화를 보다 보면은 저는 네. 그냥 그 사람 자체, 캐릭터 자체를 보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BGM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주변 분위기, 환경 이런 거를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서양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더덕님 같은 경우는 그 음악이라든가 전체 배경 분위기 분위기라든가 색감이라든가 네. 이런 걸 보시는데 저는 안 들어와요, 그게 눈에. 완전 캐릭터에 몰입하시는 편. 근데 사람만 열심히,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지 그 주변을 그렇게 잘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서사 중심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건이나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영화를 보는 스타일이고, 저는 서정 중심, 그 분위기, 감정선 이런 거를 보는 사람이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묘사를 할 때도 더덕님이 어제 어느 분의 기행문을 받으셔가지고 읽던데 딱 더덕님한테 맞는 책이란 얘기를 들으면서 나한테는 안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책이랑 영화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 이게 영화를 감상한다거나 뭐 책을 읽는다거나 하는 경우는 내가 어떻게 즐기느냐, 이거는 이제 나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좋은데, 이런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이건 제가 들은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토익 스피킹 시험, IELTS 스피킹 시험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채점자 분께서 한번 하신 말씀이 근데 한국 학생들은 꼭 배경부터 설명하고 약간 그 중점이 되는 거를 굉장히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배경을 중점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게 채점자가 외국인이니까는 왜 이거를 설명을 안 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이 시험이 비싼데, 내가 높은 점수가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는 되게 이런 시각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맞아. 그 자소서에도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네, 맞아. 자소서를 쓸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맞아요. 가족이나 네. 성장 배경을 열심히 쓰는데 네, 맞아요. 성장 배경. 필요 없죠. 그렇죠. 내가 어떤지 써야죠. 네가 어떤 사람인데 맞아요. 이렇게 여기서는. 묻는 게 서양식 접근이고. 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좀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접근 방법을 꼭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난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서양인의 경우에는 또는 이제 나를 중심으로 보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파란색 안쪽에 있는 부분만 많이들 본대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사고가 난 그 원인, 그리고 그 사건, 그리고 결과, 여기까지만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그 전체적인 걸 보실 수 있는 사람은 이 사고가 난 원인의 인과 결과로 그 전 일까지 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미래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도 전부 다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그 예시가 들었던 게 뭐냐면은 일본에서는 예를 들어서 열차 사고나 이런 게 났을 때 그 사고가 난 원인이랑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서 열차가 몇 개가 지연되었고 몇 명의 이제 그 통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받고 이런 것까지 꼭 짚고 넘어가는데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열차 사고가 났으면은 열차 사고가 어디서 언제 어디서 났고 그리고 몇 명의 부상자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사건만 딱 설명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 나왔었어요. 근데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시야를 넓게 본다는 말을 하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의 어떤 행동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까지 한 수 앞서서 헤아린다면 정말로 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현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앞을 좀 내다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조금 대비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말 한마디 아니면 행동 하나라도 조금씩 바꿔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도 사실 이 전체를 보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이라고 느끼는 게 하나가 있다면은 이제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남에 대한 판단도 내가 할 수 있게 약간 정당화, 자격을 부여하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선을 내가 밖으로 보느냐 아니면 밖에서 나를 보느냐에 따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나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양인 또는 외재적 동기, 남이 나를 보는 시선이 중요한 경우에는 내가 남의 눈치를 보는 것도 있지만 남이 나의 눈치를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남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남도 나의 영향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약간 정당화가 되어 있어서 너는 이런 원인이 있었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약간 타인에 대한 판단이나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옛날에 굉장히 그런 편이었거든요. 가장 큰 예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연락을 저한테 자주 안 하는 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한테 너는 왜 쉬는 시간에라도 연락을 하지 왜 안 해? 아니면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어? 나한테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줄 수 있잖아. 문자 한 통 보내는데 몇 분이나 걸린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애인의 상황에 대한 판단까지도 이제 내가 전체를 보다 보니까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입장을 그냥 인정을 하기보다 전체를 보면서 내가 판단하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남자는 3중이 아니면 연락할 수 있다고. 그 3중이 옥중, 병중, 상중 이 3개 아니면 연락할 수 있다. 요거 자체가 그 상대에 대한 판단을 내가 내려버리는 게 되는 거니까 약간의 맹점이 있다. 이게 좋은 방향으로 활용이 되면은 정말 현명한 결정을 할 수가 있지만 또 타인에 너무 영향력을 많이 내리는 그런 좀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연결돼서 생각이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게 지금 아시아하고 미국권, 그 미국이나 서양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양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렇게 너무 확장해서 예를 들어 방송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면 그건 네 생각이지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동양권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저번 시간에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떠먹여주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성리학을 훈장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에 기준을 두고서 배우는, 이것도 원래 유교는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랬던 게 있으니까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방송이나 언론에서 완전히 떠먹여주기를 바라는 거에 맞춘, 또는 어떨 때 보면 약간 이런 게 있어라고 하면서 약간 쇠뇌하는,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진영 논리를 가져가면서 가져가는 것도 약간 이런 현상이 보이거든요. 무언가의 사실 팩트를 넘어간 의견까지 들어가면서 무언가를 정당화하거나 무언가를 공격하는 걸 사용하는 경우들을 보거든요. 서양권은 그래 팩트만 얘기해, 나머지 내가 생각할게 라는 느낌이고, 동양권은 저렇게까지 해주는 거를 훨씬 더 선호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맞아요. 서양은 아무래도 선택이 중요하고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전후 관계라든지 뭐 전체적인 입장은 사람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나의 선택권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선택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선택권을 존중해야지 나의 선택권도 존중이 받잖아요. 그리고 얘한테 영향을 끼치려는 약간 생각 자체가 없고 남한테 영향을 받으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회사 문화 말씀드렸을 때 눈치를 줘도 안 받는 분위기라고 했잖아요.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는 얘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든 말든 그냥 나는 안 받고 나는 내 생각이 중요해라는 그런 이제 현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상황이 누구의 의견도 다 타당하겠죠. 근데 이게 약간의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저의 경우에는 저는 어렸을 때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대학을 다니다가 또 해외를 여러 번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 왜 넌시눈이라는 비속어지만 유행어로 넌시눈이라고 눈치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의도하지 않게 눈치를 너무 안 봐서 또는 못 봐서 저는 이제 눈치를 주는 줄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약간 빌런이 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데 이제 한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내 왕따를 당하거나 약간 배제를 당하는 이유 중에 1위가 눈치 없고 답답한 성격이래요. 그래서 조직에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또는 뭐 조직 대다수의 의사에 반대하는 행동을 해서 인기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는데 혹시 저도 약간 그러지 않았나. 그게 그 당시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께 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좀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직장이니까 사실 예를 들어 제가 일을 못하면 자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3문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대 문화예요. 왜냐면은 이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이 이민을 갔으면은 국적이 바뀌면서 이제 군대의 의무가 없어지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어렸을 때 해외에 나가서 약간 다른 문화를 겪고 다시 한국에 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상 군대를 가야 되는데 정말로 의도치 않게 약간 관심병사가 되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우리가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당사자도 빨리빨리 적응을 잘 해서 군대는 굉장히 비상 상황인 거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그 안에서 한 명분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 따로 모아서 부대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너무 힘들게 접근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 안 바뀌거든요, 사람 생각은. 근데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끼리 모여 있으면. 근데 군대에 가서 사람이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에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 그래요? 요즘은 도리어 거기 가서 정신병 걸려서 나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전식 접근인 것 같고. 그쵸. 힘들죠. 몸이 힘든 거는 사실은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니까. 남자들은 가서, 그렇게 단백질 먹는 거 아시죠? 기왕 시간이 주어졌는데 운동하자 그러면서 근육 만드는데 집중하는 애들도 그렇게 많고, 또 병과에 따라서는 책 읽는 데 집중하는 친구들도 있고. 맞아요. 그게 사람 바이 사람.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두 번째 문제고, 지금 작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포인트가 관계잖아요. 그 관계가 오랫동안 쌓여 있고, 사실은 작가님도 국제 결혼을 하신 거기 때문에 문화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 그거 간극을 좁히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병역의 의무를 공평하게 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맞는 걸 줘야지 맞지도 않는 걸 괜히 줘가지고 억지로 시키는 거는 그 관심병사를 관리하느라고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그게 훨씬 낭비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그들끼리 모아놓거나 그들에게 맞는 업무를 주면 훨씬 잘할 텐데 굳이 똑같이 하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이상한 평등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맞아요. 완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능력에 맞는 업무를 주어진다면은 또 그 능력을 또 10분 발휘할 수도 있으니까 또 새롭게 이 사람의 역할이 주어지는 거니까 훨씬 효율적이고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배경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을 할 때 생각했던 또 다른 예시로는 그 노키즈존이 있었어요. 이 노키즈존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이들의 출입을 거부를 하는 경우였는데 아이들이 떠드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막을 수는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데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한 공항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노키즈존이라는 게 사실 아이의 출입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또 차별은 아니고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 공항에서는 노이지 존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용한 환경을 원한다면은 헤드폰을 쓰거나 아니면은 이 구역을 지나가면은 조용한 공간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는 여기까지는 약간 노이지 존, 조금 소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병사라고 해서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보다 그 사람이 더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노키즈존 같은 곳보다는 이제 여기는 시끄러운 공간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이제 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딸아이가 있습니다. 나온 대학이 도서관이 되게 신기하다 그랬어요. 네. 층별로 소음 네. 정도를 정해놨대요. 그래서 막 떠들면서 네네네. 토론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층이 있는가 하면 책장 넘기는 소리까지 네네. 들리는 곳도 있대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맞는 데 네, 갔기 네, 때문에 네. 뭐 그냥 편한 거죠. 각자 편한 거죠. 맞아요. 네. 그렇게 자기가 좀 환경이 여러 가지로 주어져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자유롭게 나도 좀 떠들고 싶을 때는 좀 시끄러운 공간도 갈 수 있고, 좀 조용하게 공부하고 싶을 때는 조용한 공간도 갈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마지막 문제는 그 원숭이와 판다 또는 원숭이와 그 바나나 요렇게 묶는 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서 동양인들은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기 때문에 그 관계성을 보고 이 두 개를 묶었다면은 서양인들은 원숭이와 판다, 즉 동물이라는 특성을 보고 이렇게 둘이 묶었다고 해요. 이 관계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사실 어떤 관계인지 정의를 하는 거는 나의 선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관계가 나와 상대가 똑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약간 믿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우리 왜 흔히 말하기를 외국 나가면은 한국 사람 조심하라는 말씀을 이제 흔히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딱히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두드러지는, 눈에 띄는 특징이 그 가장 고유하고 본질적인 특징, 이 한국인이라는 특징을 약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는 약간 기대감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한국인이니까 더 믿고, 한국 사람들이니까 더 마음을 내가 쉽게 줘버리고. 그래서 한국 사람 조심하라는 게 이 사람이 나빠서 얘를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조심해라. 내가 너무 마음 주고 너무 그리워하고 또 이제 뭐 정주고 뭐 그래 버리니까 나의 마음을 조심해라.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제 한국인들은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남을 더 잘 헤아려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약간 좀 희생한다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일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을 거야 라고 이해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배려인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서운한 거를 꾹꾹 눌러 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해가 생기고 약간의 서운함 같은 게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운 관계는 완전히 한국식으로 생각하시는 분과 완전히 외국식으로 생각하는 이 관계에서 약간은 불필요하게 감정 소모를 하거나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회차에 그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느꼈던 문화 차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 힘든 시간이 있었을 때 한국 의사 선생님께 온라인으로 심리 상담도 받았었고, 미국에서 이제 그 심리 상담도 받았었어요. 저희 하와이 현지에서 일하시는 분께도 심리 상담을 받았고, 본토에 있는 상담사와도 이제 그 서포트 그룹이랑 그리고 심리 상담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굉장히 커서 다음 시간에도 지금 내용과 더불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네. 기대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